광역시도 디지털 지역화폐 통합 플랫폼 도입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 자료를 가지고 잠깐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성은 이제 디지털 지역화폐 도입 제안, 그다음 생태계 제안, 그다음 사업 추진 계획, 그리고 이제 아메스 코리아 회사 소개, 그리고 아메스 코리아가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 그리고 이제 아메스 코리아가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이런 내용을 갖다 이제 간추려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지역 카페 도입 제안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역 카페를 실제로 그 시행하는 게 94%고요. 229곳에 달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발행 종류를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모바일형, 주류형, 카드형이 주로 이제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행 현황을 보게 되면 2020년도 기준으로는 9조 원에 이릅니다. 9조 원. 그리고 이제 2021년도 기준으로는 15조 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 손실이 엄청난 비용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2,200억 원 정도가 비용 손실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1년도에 15조니까 그 비례로 계산하게 되면 거의 연간 한 4천억 원 정도가 비용 손실이 발생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 문제점으로 이제 그 세종시에서 그 현황을 이제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 지역화폐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산 절감이죠. 아까 같이 4천억 원이라는 비용 손실이 생기는 것에 대한 절감,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행정력을 감소하고 그다음 강력 시도민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이라든가 전화부 국세청, 세무서하고 외부 기관을 연동을 시켜서 그 신용인증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공공정책 참여에 따른 보상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켜 갖고 그 편리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맨 마지막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역화폐 도입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지역화폐가 도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도표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우선 이제 이 광역시도 입장에서는 이제 정책 자금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미 저 정책 자금은 기존에 지역 화폐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광역시도 정도 되면은 보통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시 단위 정도 되면은 뭐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로 이렇게 정책 자금이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 자금을 확보하고 그 정책 자금을 이제 일단 갖다 놔야 되겠죠. 광역시도에 갖다 놓는 뭐 은행에다 예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 할 수 있냐면은 그것을 자산을 근거로 해서 이제 디지털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그래서 광역시도가 디지털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자, 발행된 것을 갖다가 이제 광역시도민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급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뭐가 어떤 용어가 정확하냐면 교환이 정확한 거죠. 왜냐면 이제 광역시도민들이 이 은행에다가 예치해 놓은 그 현금을 가지고 디지털 지역화폐를 교환하는 거죠. 교환할 때 보통 이제 막 10만 원을 만일에 교환한다 그랬으면 디지털 지역화폐는 뭐 11만 원어치를 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과연 광역시도민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광역시민이냐 또는 도민이냐 그런 걸 파악해야 되고 또 가맹점 같은 경우는 가맹점 등록을 하려면은
이 가맹점이 우리 광역 시도에 해당되는 가맹점이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제 국세청이라든가 통신사하고 연동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증 작업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 작업이 정상적으로 되는 그런 광역 시도민에 한해서는 이제 현금을 디지털 화폐로 교환을 해주게 되겠죠. 그런 절차가 이제 11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개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DID 인증이라든가 KYC 인증을 사용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지역화폐를 확보한 우리 강요 시민들은 이제 디지털 지역화폐 생태계에서 그 디지털 지역화폐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디지털 지역화폐 생태계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탈중앙화 P2P 쇼핑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큰 생태계로는 탈중앙화 P2P 쇼핑몰이에요. 여기에는 가맹점이나 제품을 다 등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 또 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맹점들이 다 이 탈중앙화 P2P 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도민들은 4번의 등록 절차를 하게 되면 도민들은 지역화폐를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고 결제 행위를 하는 것이 5번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할 때 이 생태계로는 제일 첫 번째가 P2P 쇼핑몰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미 저희가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양방의 AI 교육 플랫폼, 그다음 NFT 자산거래 플랫폼, 또 메타버스 플랫폼 다 개발이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 세 개는 이제 진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진행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진행을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2단계, 3단계 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 네 가지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는 탈중앙 P2P 쇼핑몰만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중간 거래자가 없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시도에서 단지 인증 절차가만 거치게 되면 어떤 제품이 올라오든 간에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죠. 하다못해 중고 제품이라든가 시골 논밭에서 재배한 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거 한 박스씩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올려놓고 실제 실거래 할 수 있으니까 기존에 소상공인 사업자가 나와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그 생태계보다는 훨씬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게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 또 밖에 기타 플랫폼들은 어떻게 하냐 하는 거죠. 그 경우는 이제 7번에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쇼핑몰의 운영 주체가 또 플랫폼의 운영 주체가 광역시 도민에 해당된다. 광역시도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플랫폼들이다 할 때는 저희가 인앱 결제, 디지털 간편 결제 서비스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쇼핑몰에서도 그 플랫폼에서도 이 디지털 지역화폐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게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앱 결제 서비스가. 이런 과정에서 역시 이 개인 인증할 때도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이 되지만 이렇게 구매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의 모든 거래 정보들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돼갖고 보관이 되겠죠. 그러면 이 광역 시도에서는 그 거래 정보를 갖다가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시정 운영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역 시도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의 도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려를 많이 할 수 있죠. 과연 이렇게 진행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이런 플랫폼들은 저희가 이미 2년 전부터 기본적인 개발이 다 돼갖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단지 이 정부기관 광역시도에 디지털 지역화폐로서 적용을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지금 있는 생태계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입했을 때 기도 효과를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자, 기존 지역화폐하고 디지털 지역화폐하고의 어떤 차이점. 우선 발행 형태를 보게 되면 기존 지역화폐는 모바일형, 지류형, 카드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디지털 지역화폐는 우리 모바일 앱에서 다 이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운영 주체는 기존 지역화폐 같은 경우 운영 대행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운영 대행사에서 이제 그 일을 해나가는데, 물론 거기에도 비용이 많이 지불이 되죠. 근데 이제 디지털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역시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어요. 자체 운영. 단지 이제 그 서비스 제공에서는 해주는 저희 이제 MSG가 운영을 갖다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용 절감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 방식은 이제 지역화폐 충전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일반 그 광역 시도민들이 뭐 10만 원을 충전한 10만 원을 가지고 11만 원어치 지역화폐를 교환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책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 지원 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을 내고 디지털 지역화폐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광역시도에서 그냥 어떤 대상자들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지급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책 자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운영사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확인한 후에 대상자 확인을 다 거쳐야 돼요. 그래갖고 지불을 해주는 그런 이제 오프라인 시스템에 좀 그런 게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그 확인하는 절차라든가 시간이 좀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충전해 주는데. 그리고 일반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은행을 방문해 갖고 충전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진보된 경우에는 이제 좀 발전이 돼 갖고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혼용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나 디지털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다 뭡니까? 정책 자금이든 일반 회원님들 다 모바일에서, 그냥 모바일에 온라인으로 다 이제 충전이, KYC로 신용인증 다 확인 가능하고, 프로그램에서 자동 충전해주고, 그리고 모바일 우리 핸드폰을 이용해서 다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편리하고, 그렇죠?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효과들이 있겠죠. 가맹점 등록 같은 경우도 기존에 같은 경우는 그 운영 대행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서류 제출하고 승인이 나야지만 실제로 그 지역화폐를 갖다가 받아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제품 등록은 아예 없죠. 기존 지역화폐 같은 건 제품 등록이 없어요. 그냥 소상공인들에만 해당이 돼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이 디지털 지역화폐 플랫폼을 오게 되면 가맹점뿐만 아니라 제품 등록도 그냥 모바일에서 다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인증 절차만 마치면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성이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과 인력 운영에 있어서 기존 지역화폐는 고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연간 4천억 원의 손실이 다 지금 이와 같은 것들, 발행 뭐 형태라든가 운영 주체라 막 이런 총체적인 총합의 비용이 4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디지털 지역화폐로 가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인력 운영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효과를 보게 되면 이 지역화폐는 경제적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운영 대행사의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가맹점들만, 소상공인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 지역화폐로 가게 되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들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모든 이 소상공인들이 다, 개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 지역 가맹점 및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자, 생태계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P2P 소프트웨어 플랫폼, 교육 플랫폼, NFT 콘텐츠 거래 플랫폼, 메타버스 혹은 4개인데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 4개 이어서 지금 기부 플랫폼, 다워 플랫폼, 펫 플랫폼 이런 것들은 지금 추가 개발 중에 있는 거죠. 우선 P2P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나,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디지털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주가 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자, 간역 시도민의 중에서 어떤 제품이라도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는
이 플랫폼에다가 제품을 등록할 수 있어요. 또 강요 시도민 중에서 내가 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내가 이 도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지역 화폐 결제를 받겠다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죠. 예,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이 회원 가입할 때, 플랫폼 회원 가입할 때 인증 절차만 통과하면은 누구라도 이 제품 등록이나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 강의 시스템 중에서 이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들을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시라도 이 플랫폼에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맹점 등록된 가맹점을 내가 찾아가서 가맹점 서비스를 받고 나서 결제를 할 때 내가 가진 디지털 지역화폐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개개인은 회원가입을 하면 가상자산 지갑이 다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네, 각자가. 그러면 제품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제품 구매자는 디지털 지역화폐를 보내주면 되는 거고요. 가맹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가맹점주한테 서비스를 받고 나서 그 서비스의 대가를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P2P 거래가 되는 거죠. 네,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는 이제 또 제품 판매자는 디지털 지역화폐를 받았으면은 그 받은 디지털 지역화폐를 재사용할 수 있죠. 그죠? 내가 가맹점주가 디지털 지역화폐를 받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제품을 또 살 수 있고 다른 가맹점에 가서 또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최종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거를 디지털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또 플랫폼에서 내가 현금 교환을 신청하면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P2P 탈중화된 플랫폼의 구조는 똑같다. 이 P2P 쇼핑몰이나 다음에 나오는 지금 양방의 AI 교육 플랫폼이나 그다음 NFT 거래 플랫폼이나 그다음 메타버스 거래 커버 플랫폼이나 이 거래 형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한 가지 방식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무엇을 사고 파느냐. 자, 교육 콘텐츠를 내가 교육을 받고 교육 수강료를 낸다 하면 콘텐츠에 대해 가격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술품, 이 지역의 어떤 예술가들이 올려놓은 예술품들을 뭐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매입을 하고 구매한다 했을 때는 이 콘텐츠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무슨 관광지 가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뭐 관광을 한다든가 또는 영화를 본다든가 네? 또는 공연을 본다든가 뭐 이랬을 때 많이 비용을 지불한다면 그런 그 콘텐츠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있는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그런 무엇을 사고 파느냐 무엇을 거래하느냐의 형태만 다른 것이지 이 플랫폼 4개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로.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이 P2P 플랫폼을 하는 사용법만 알면은 이 4개 플랫폼은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4개 플랫폼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의식주와 관계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가맹점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교육은 100년째 대계거든요. 그래서 정부기관이라든가 협단체라든가 초등학교 학원이라든가 다 교육기관이 등록이 되어서 디지털 합해가지고 교육을 추방한다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올려놓고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또 예술가가 아니래도 괜찮아요. 내가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거, 콘텐츠 소장하고 있는 뭐 대학생들이 그래서 뭐 미대 나가고 자기가 작품을 했는데 어디 가서 대학생들 작품 판다고 팔리나요? 그러나 그 학생들이 작품 올려서 실제로 자기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자기 수업료를 벌어가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런 1, 2, 3번에 있는 플랫폼들이 다 뭡니까? 메타버스 공간에서 올라가요.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그런 거래를 입체적으로 다 보면서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 강연 시도에 홍보, 그렇죠? 시정 홍보를 해도 되고, 관광지 홍보를 해도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강요 시도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 그 버스킹하는 예술가들이 실제로 버스킹 공연을 갖다 틀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고, 막 이렇게 다각도로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가 이제 이 플랫폼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발이 돼 있는 것을 우리 지역, 광역시도에 제한적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광역시도 지역 제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 국가, 대한민국 전체로 하게 되면 CBDC 생태계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전체로 빼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단지 대상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역시도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광역시도가 아닌 어떤 특정한 시를 대상으로 하면 또 시를 줄이면 되고요. 그렇죠? 또 구를 하게 되면 구를 줄이면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신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된 플랫폼입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 4개 설명드렸고요.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추진 계획은 뭐냐면 우리 광역시도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담당자가 과연 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기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사업 계획을 기한을 갖고 내가 결제를 올려가고 품위를 받아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생소한 세계라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사업 추진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의 개요, 추진 방안, 추진 계획, 요거를 가지고 사실은 품위서를 작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설명이 진행됐던 추진 배경 필요성 같은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의 범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추진 목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 전략이 있는데, 이제 추진 전략에는 이제 정책적 측면, 기술적 측면, 관리적인 측면, 법제도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추진책에 대한 역할, 관여 시도에서 대체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정책수행 담당 부서 뭐 등등 이렇게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광역시도별로 이게 기관 명칭이 다를 수가 있어 부서들이 다를 수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런 것을 역할을 맡아서 하면 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걸 맡아서 하면 되고 수행 담당 부서는 이런 걸 맡아서 하면 되고 뭐 그리고 사업자는 이제 만약에 아미스지가 한다면 아미스지는 이런 것을 하면 되고 하는 역할 분담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일정이죠. 중요하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가 8개월로 돼 있어요. 8개월로 돼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이미 개발이 다 돼 있어요. 그죠? 많은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 단계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일정을 잡으면은 8개월까지 안 간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전후로 기간이면은 바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한 작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그런 데서 내부 품위하고 하는데 뭐 원래 그 일반 사기업들은 빠를 수 있지만 이 공공기관들은 좀 늦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검토하고 해서 만일에 내년 뭐 1월부터 착수한다. 그러면 내년 한 3, 4월 정도 뭐 내년 2월부터 착수한다 그러면 내년 4월 정도 실제로 가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사업 추진 방식. 예.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추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관련 근거를 갖다 저희가 이제 발췌해 놓은 거고요. 또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입찰이냐, 뭐 수의계약이냐 등등 이런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대한 것도 저희가 물론 이제 기존에 지역화폐를 진행할 때 그 룰이 있어요. 기존에 지역화폐를 추진했던 그 방식이 있는데 디지털 지역화폐로만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방식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는 그 방식을 근거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건데, 그 소프트웨어 이제 발주의 추진 단계 추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영향 평가 만들어 놓고 이제 평가도 해야 되고,
적정 기간의 어떤 산정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대기업이 참여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 참여는 아니니까 저희 대기업이 아니니까 뭐 그런 거 해당이 안 되고 뭐 제안서 작업했으면 뭐 제안서 작업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 뭐 그런 것도 또 해당이 안 되고요. 또 실적 보고 진도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래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어떤 그 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발췌해 저희가 왜냐하면 담당자분들이 이런 걸 다 개인적으로 찾아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저희가 좀 그런 시간을 절약하고자 그런 자료들을 좀 발췌해 놨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업 진행 단계별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월간 보고, 수주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또 품질 관리가 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 및 보안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에 대한 제안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뭔가 일을 진행하면 그 제안 요청서 같은 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 제안을 하고 이렇게 RFP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오고 가거든요. 그럴 때 제안 요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업 기간 뭐 등등등등 사업비 등등 뭐 계약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제안 요청에 대한 세부 내용을 갖다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기술을 해갖고 이제 제안 요청서를 내는 거죠. 그러면 업체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예. 네. 자, 그래서 내용이 좀 많죠. 실시간 논평, 플랫폼 시스템, 뭐 서비스 연동 뭐 등등.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미 다 제안 요청 세부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1, 2 지금 3, 4 이게 다 뭐냐면 5번 있죠. 5번까지 생태계. 이 5번이 이미 우리는 다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개발이 돼 있는 거. 네, 지금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런 5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시도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하드웨어적인 걸 자체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본안, 소프트웨어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개발을 주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개발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건 여러 것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거고 또 하드웨어적으로는 여러 것이 준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소개를 좀 뒤에서 첨부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개는 이제 우리 회사의 내역하고 회사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거, 그다음 우리 조직도 회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업체들하고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해오면서 어떤 상을 받았는가.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그 산업통상자문장관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밖에 여러 가지 수상 내역을 이제 해놓은 거고요. 보유 기술은 어떤 거냐?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블록체인에서 빅데이터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어디도 갖춰 있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를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웹 3.0 툴을 이제 다 완성해 갖고 전 세계에다가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저희가 보급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전 세계로 기술을 보급하기 전에 우리 국내 정부 기관에다가 우리 기술을 먼저 좀 이렇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저희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지역화폐를 제안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디지털 지역화폐 쪽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보유 기술에 대한 저희 카탈로그인데요. 메인넷 기술, 오토XML, 그 메타데이터 생성 기술, DID 기술, 이넷 기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원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계 기술은 아까 카네기몰, NFT 거래소,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술이 완성이 돼 있다고 생태계가 완성돼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행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메인넷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메인넷을 가지고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 예. 이렇게 된죠. 그래서
지역화폐의 어떤 그 속도라든가 보안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기술적인데 그 디지털 지역화폐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5개 레이어로 되어 있고 실제로 지역화폐 운영하게 되면 그 지역화폐를 갖다가 우리가 탐색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가 제공이 된다. 예, 거래 내역 같은 것이 다 이제 우리가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DID 인증 정보, 예, 전화국 아까 처음에 전화국이나 이런 데 연동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화국 연동을 하게 해서 인증 정보를 처음에 최초 이행은 따오면 그다음 모든 생태계 이용할 때 인증이 필요 없어요. 한 번에 인증 가지고 계속 반복 사용하니까 인증 정보는 내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구조가 돼 있고 KYC 인증 같은 경우는 신분 확인하니까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가지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DI 인증 가지고는 뭐 물론 이제 전화번호 연동이 된 신분 확인 가능하지만 그거는 전화후에 의뢰해갖고 신분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이 KYC 인증은 광역시도에서 자체 운영하면서 운영자가 바로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DID 인증하고 KYC 인증 가지고 광역시도민인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거고 또 광역시도에서 그 인증받은 사업자인가 뭐 이런 것을 다 검증하는 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 지갑이죠. 개인 전자지갑인데 이것이 플랫폼에서 다 개인과 개인, 다 개인과 개인, 그리고 이제 이 금융기관하고 우리 광역시도하고 연동이 돼갖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개인 전자지갑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이 플랫폼에서는 그 전자지갑에 들어있는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네켓 간편이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생태계, 그냥 일반 쇼핑몰 같은 거. 예,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쿠팡 같은 데는 그냥 웹 생태계 클라우드 기반의 쇼핑몰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하철 해가지고 결제하겠다 만약하면 그냥 바로 저희가 간편 결제 시스템을 연결해갖고 그냥 바로 디지털 지역화해가지고 연동을 결제하게끔 만들 수 그런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년 동안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한 2억 정도씩 홍보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그 글로벌 홍보를 했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홍보를 했는데, 뭐 이제 주로 이제 국내 언론에서 동아일보 쪽에 많이 이제 저희가 동아일보하고 코리아 헤럴드 쪽에 홍보가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매체로는 전 세계 여기 90억 일어나는데 사실 한 500여 언론 그 온라인 매체로 저희가 계속 홍보가 나갔고요.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컨퍼런스, 글로벌 컨퍼런스를 했는데 3회차까지 했죠. 2020년 12월 14일 날 3회차 했는데 올해도 이제 2020년 12월 지금 잠정적으로는 23일 날 지금 글로벌 컨퍼런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카네기몰 우리 P2P 쇼핑몰 카네기몰만 가지고 저희가 올해 6월 달에 카네기몰 글로벌 오픈식을 했었죠. 예, 이제 중요한 몰이기 때문에 이 카네기몰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3년 이내에 아마존을 능가하는 그런 세계적인 P2P 쇼핑몰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렇게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개별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부연 설명 드리고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